자, 이어서 절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죠. 지금은 그냥 흐름만, 분위기만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83쪽 1번 박스 안에 있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니까 흐름만 보세요. 결격 사유에 빠졌어요. 개공사가 결격사유에 빠졌습니다. 결격사유에 빠지면 개공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자 결격사유에 빠진 자의 등록은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니은은 사망과 해산은 절등치에 해당합니다. 단 사망과 해산은 당연 효력소멸 사유에 해당하죠. 그리고 디귿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으셨습니다. 느껴지는 포스가 강력합니다. 나쁜 놈, 절등취.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과 이응은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우리 법령은요, 양다리 걸치면 되게 싫어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되게 싫어해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 등록 또는 이중 소속하면 반드시 다리를 확 분지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니까 미음은 좀 있다 하고 비읍을 보니까 뭔가요? 등록증 양도대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에 보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합니다. 아니, 업무 정지를 시켰는데도 개의치 않고 업무를 합니다. 그럼 업무 정지보다 더 센 걸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하셨어요. 또는 자격정지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례금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미음을 봅니다. 미음은 못된 짓을 여러 번 하면 누적이 되면 가중처분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써져 있죠.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요, 업무정지를 2번 이상 받으셨어요. 자, 2번 이상 그러면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은 의미가 없어요. 2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정지를 지금 2번이나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또 사고 쳤어요. 업무정지 처분 대상 위법행위를 하시다 적발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때 또 다시 업무정지로 가는 게 아니고 2번이나 걸린 애가 또 다시 사고 쳤으면 누적해서 이때는 절등치입니다. 2번을 받고 또 다시 업무정지 처분 대상 위법행위를 했어요. 그렇다면 2+1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먼저 기억,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사무소를 2개 이상 두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어요. 사무소를 2개 이상 두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리을 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했어요. 우리 옛날에 공부했죠. 중개법인은요 14조에 나열된 7개밖에 못해요. 7개 외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월 초과 휴업을 했다. 이것도 공부한 적 있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 폐업체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영, 요양, 취약증,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유도 없이 6월 초과 휴업을 했습니다.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읍,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보를 공개하셔야 되고 3년간 보존하셔야 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시옷, 계약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기재하시면 안 되죠. 이중계약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임등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어서 이응,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보증을 설정하지 않냐고 업무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읒 금쟁이를 하다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치읓과 키읔이 있는데요. 치읓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단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 봅시다.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과태료를 합쳐서 몇 번 이상 받았냐면 3번 이상 받은 상태예요.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3번 이상, 4번, 5, 6, 7, 8, 9번, 10번 의미가 없어요. 3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과태료를 합쳐서 3번이나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업무정지 처분 대상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 위법행위했다. 3+1이에요. 3번 이미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사고를 쳤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번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업무정지 3번의 과태료 빵번 이렇게 도합 3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 이렇게 해서도 합치면 도합 3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입니다. 또는 업무정지 1번에 과태료 2번 이렇게 해서 3번 받으면 그렇죠? 3번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씁니다. 또는 업무정지를 1번도 안 받고 과태료 처분만 3번을 받은 상태예요.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또다시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 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무정지는 안 받고 과태료만 3번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또다시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했다. 누적해서 가중처분 임등치 또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이 상태에서 업무정지 또는 이 상태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하다 적발했다. 누적해서 임등치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 업무정지만 3번 받는 경우의 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번 받고 또 1번 사고 치면 절등치가 되거든요. 업무정지만 연달아 3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없고 결국은 2번에 1번 이렇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게 2번에 1번에서 만약에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 행위를 하셨다면 누적해서 임등치가 돼요. 그런데 과태료가 아니라 만약에 업무정지 대상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이미 2번에 1번, 이미 2번 받고 또다시 1번, 2번에 1번에서 얘는 더 센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사에 해당하니까 그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로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가로 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이 뜻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2번에 1번. 자, 다시 기본적으로 몇 번을 받은 상태에서 3번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했다. 가중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키역 보니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번 이상 받으셨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독점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 예? 참고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하시다가 적발이 되시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나 또는 시정명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업자들의 모임인 사업자단체나 또는 구성원인 개공사가 독점법에서 독점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 행위를 하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에서 업자들끼리 친목회 형태로 모임을 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해요? 자기네 회원이 아닌 자하고는요 같이 공동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중개하다 적발이 되면 그 회원에 대해서는 벌금을 때립니다. 또는 그들이요 친목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조직에서 일요일날 영업하기 없기, 일요일날 문 열면 안 되기, 또는 보조는 몇 명 이상 두기 없기,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한 사업자단체 친목회나 구성원인 구성개공사에 대해서는요 독점법 위반으로
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시정명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2년 이내 2번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으신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는 내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등록관청에서 그 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최근 1년이 아니고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2번 이상 받으시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4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행정처분 중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지금 보니까 다음과 같은 4가지 자격취소 사유가 나와요. 4가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그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하실 게 등록 취소는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었고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었어요. 네? 기속 처분도 있고 재량 처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 취소는 오로지 기속 처분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가지 자격 취소에 해당하면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증은 전부 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시도지사, 그중에 특히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도, 자격정지도, 자격증 반납도,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자격증 재교부 신청도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항상 자격 취소는 끝말이 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돼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자격 취소 사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느껴지는 포스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셨습니다. 야, 이 나쁜 놈,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때렸는데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중 소속을 했어요. 자, 자격을 정지시켰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업무를 합니다. 자격을 정지시켰는데 이중 소속을 합니다. 이런 나쁜 놈, 더 센 걸 때릴 수밖에 없다. 자격 정지보다 더 센 건 뭐예요? 자격 취소.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법에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시면, 이 법에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 법에 위반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도로교통법 폭행으로, 음주운전으로, 또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는 안 돼요. 자격 취소는 중개사법에 위반해야 됩니다. 중개사법에 위반해야 됩니다. 또 뭐라고요? 징역형이야 돼요. 벌금 갖고는 자격 취소 안 돼요. 옛날에는 벌금만 갖고도 자격이 취소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허망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해서 정을 땄는데 벌금 따위 갖고 자격이 취소된 건 너무하다. 너무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벌금 따위 갖고는 자격은 취소 안 돼요. 뭐요? 징역형. 이 법에 중개사법에 위반한 징역형 선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사유가 있어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은요, 비교적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누구한테 때리냐면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때립니다. 자, 참고로 옛날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보조만 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도 주요한 중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엉터리로 업무했다 그 말이에요. 엉터리로. 그럼 지금 이제 그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신 엉터리로 업무를 하면 그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때릴 수 있어요. 네? 자격정지라고 나오면 누가 대상이 되냐면 소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에요. 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치면 그자는요 업무정지 대상은 될지언정 자격정지 대상은 안 돼요.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때리느냐?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때리는 거예요. 네? 자격정지는 누가 때려요?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안에서 때립니다.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소공에 대해서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때립니다. 근데 법에서는요. 뭐뭐뭐뭐 위반하면 자격정지 때립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럼 6월 이하니까 자격정지를 15일 때릴 수도 있고 6개월을 때릴 수도 있어요. 행정청마다 처분의 편차가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은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조례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너희가 때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법에서는 뭐뭐뭐뭐가 자격정지 사유이다 라는 것만 정해놨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몇 개월을 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6월, 어떤 건 3월 이렇게 기준, 어떤 건 뭐 이렇게 몇 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때리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전혀 안 주면 문제가 돼요. 보니까 자격정지 3월이라고 됐지만 얘는 악질이야. 그럼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좀 봐줄 만한 여지가 많아. 그럼 또 감경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표에 맞춰서 때리되 2분의 1 범위 안에서는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처분을 하더라도 6월을 넘을 수는 없죠. 가중처분 하더라도 절대 6월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쭉 써져 있어요. 쭉 써져 있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 똑같은 위법행위를 해도 소공이 했느냐 개공사가 했느냐에 따라 제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중 소속을 했다. 인장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거래 계약서 거짓 기재했다.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금쟁이를 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자,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을 하든 인장 관련 의무 위반하든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든 근거 공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거짓 기재했다.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금쟁했다. 전부 다 얘한테는 자격정지를 때려요. 그런데 똑같은 위법행위인데 개공사가 만약에 똑같은 짓을 했을 때는 제재가 달라요. 개공사가 했을 때는 자, 똑같은 위법행위입니다만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라고 하고 개공사가 하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장 관련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입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중소속을 했는데 개공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사예요. 이건 봐줄 여지가 없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또는 금지 행위를 했다고요. 금지 행위를 개공사가 했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사입니다. 또는 계약서를 거짓 기재했다니까요.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사예요. 또는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가 되는 공부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500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의무 위반이지만 누가 했느냐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니까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은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자격 정지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똑같은 위법행위지만 소공했으면 자격 정지, 개공사가 했으면 절등치 또는 임등치 또는 업무정지 또는 500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질서벌로 갑니다. 과태료 처분으로 갑니다. 법을 위반하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종류가 거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과태료 처분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500 이하 과태료 표를 한번 보시면 500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500 이하 과태료 처분은 부자들한테 때립니다. 500 이하 과태료 처분은 부자들한테 때립니다. 누가 부자예요? 부자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는 부자죠. 500 이하 과태료입니다. 누가 때릴까요?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애시당초서부터 누구하고만 친해요? 국토부 장관하고만 친해요. 부가 징수관청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니까 500 이하가 있습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은 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참 좋아요. 그래서 꼭 나옵니다. 지금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받아야 되냐면 실무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예? 실무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개공사, 소공 연수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500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거 너무 세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세요. 예? 너무 셉니다. 그래서 독특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기관입니다. 만약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개공사, 소공에 대해서는요 500 이하 과태료 처분을 때려요.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되면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하셔야 돼요. 교반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반납하셔야 되는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한테 하니까 미반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시도지사가 한다는 점이 독특해요. 그 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이하가 원래 등록관청은 원래 개공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가난해요. 그래서 다 100만 원 이하짜리예요. 그런데 500만 원 이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업무정지였다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긴 게 바로 확인 설명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는 설명할 때 설명에 근거가 되는 공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00 이하 과태료입니다. 나머지 법령 위반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누가 때리나요? 등록관청이 때려요. 구체적인 부가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시면 됩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85쪽에 가서 보시면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우리 법에 위반하시면 형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 규정된 최강의 형벌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받으실 수 있어요. 종기회사법 위반해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형당해 죽어버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그런데 두 개 다 가는 게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법이 정한 최강의 형벌입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때려야 될까요? 가장 못된 놈한테 때립니다. 에? 누가 제일 못된 놈일까요? 첫 번째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는요 등록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제일 나빠요. 3년에 2천. 그렇죠? 사실 이자보다 더 나쁜 자가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자예요. 에? 차라리 순진하게 등록 안 받고 하는 게 더 착하죠. 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서 업을 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금쟁이 할 때 공부했던 그렇습니다. 33조 5호 6호 7호입니다. 딱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한 자입니다. 쌍방대리 한 자, 직접 거래 한 자입니다. 네? 쌍방대리 직접 거래 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기점매를 중개하는 등 결론은 투기 조장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히 쌍방대리 직접 거래가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보기보다 세요. 쌍방대리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 직접 거래가 이렇게 센지 몰랐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지하게 셉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경합범에 대해서 뭐라고 써졌어요? 에? 자, 거기 보면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아래 열거든 죄와 다른 죄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10조 2 이와 관련해서는 제4편 용어정리 경합범에서 자세히 기술을 하기로 한다. 지금 제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용어정리를 따로 안 합니다. 그럼 용어정리 자체가 본문보다 더 어려워요. 가볍게 가자는 이야기인데 무슨 우리가 법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 공부할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게 기술이 돼 있어서 제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거 안 봐도 충분하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경합범의 논리에 대해서 129쪽서부터 쭉 129쪽에 보시면 경합범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참고로 제목만 한번 볼게요. 129쪽에 보니까 경합범에 대해서 여러 개 범죄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 개 범죄를 했을 때 경합이 돼서 가중처분해야 되겠죠. 이 경합범. 그래서 이제 경합의 종류, 뭐 실체적 경합이 뭐다, 상상적 경합이 뭐다, 우리 법상 경합범의 처벌 기준이 어쩌다 이런 거 써졌습니다. 근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시험에는 10만 년, 1000만 년 지나도 이런 것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법시험에나 경합범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우리 과목에 이 형법의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다만 우리 조문에 이게 나온 취지만 아셔야 됩니다. 왜 느닷없이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왜 분리 선고해야 되는가? 이 조문의 취지가 진짜 중요하죠. 이게 왜 느닷없이 나나? 경합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결격사유 중에 이거 있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자다 이런 말이 있었죠. 중개사법 위반했어요. 근데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300만 원 이상해야 됩니다. 300만 원 미만은요. 결격사가 아니에요. 벌금 100만 원 받았으면 벌금 내면 그만이에요. 결격사자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라는 말은 우리 법 위반하여 꽤 나름대로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결격사에 빠지고 따라서 그때는 그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이때 그자의 행위가 하나의 위법행위인데요. 경합범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자가 무슨 짓을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 법 금쟁이를 했어요. 금지 행위를 했습니다. 판단을 그르치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도 했냐면 공갈죄도 해당합니다. 그자의 행위가 우리 중개사법상의 금지 행위에 해당돼요. 판단을 그르치겠어요. 뿐만 아니라 공갈죄도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갈죄 위반으로 처벌하고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요, 벌금을 400만 원 때렸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분리선고하시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 통합해서 벌금형 선고를 해버렸어요. 400만 원. 그런데 그 400만 원 안에
중개사법 위반이 얼마고 또 아까 뭐라 그랬나? 그게 타법 위반이 얼마인가? 이게 구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벌금형 선고가 됐다니까요. 아까 예를 들어 제가 뭘 예로 들었나? 공갈죄. 예.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건 법원한테 하는 말이에요. 법원아, 너희들 앞으로 벌금형 선고할 때는요 구분해서 선고해라. 예? 공갈죄 부분이 얼마? 200.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 위반이 얼마? 200. 만약 이렇게 해서 400이라면 토탈 금액은 400이어도 중개사법 위반은 200밖에 안 되니까 결격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토탈 400 중에 중개사법 위반이 310만 원, 공갈죄가 예를 들어 90만 원 이렇게 돼서 400만 원 선고가 됐다면 그때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요. 뭐 때문에 이 경합범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그리고 분리선고해야 된다 왜 나왔냐?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자예요. 자, 따라서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어떻게 선고해줘야 우리가 안다? 분리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취지만 하시면 되지 경합범이 뭔가 이런 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했으니까 이어서 1년에 1천짜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먼저 같은 것끼리 묶어봅니다. 기억과 시옷이 같아요. 보니까 양도대여입니다. 형사처벌 몇 년짜리 1년에 1천. 양도대여, 양수대여 받은 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 1년에 1천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니은과 비읍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히읗, 니은, 비읍, 히읗이 공통점입니다. 전부 다 뭐죠? 아닌 자라는 말이 붙습니다. 아닌 자 시리즈는 전부 다 형사처벌 1년에 1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썼다. 개공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썼다. 개공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아닌 자가 해버리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국민은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아닌 자가 진짜 행세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이에요. 1년에 1천입니다. 자, 그 밖에 다시 보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형사처벌 1년에 1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네요. 형벌은 개공사뿐만 아니라 개공사 등뿐만 아니라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근데 많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됐나요? 한다차가 나오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를 공개해야 돼요. 다르게 공개하시면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의무 위반은 1년에 1천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지읒 비밀을 누설한 자 1년에 1천.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흔히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해요. 그런데 의뢰인께서 저 인간 처벌하지 마세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나머지 치읓, 키읔, 티귿, 피읍 이건 뭐예요? 금정이 33조 1, 2, 3, 4를 위반했습니다. 매매업을 했다.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무등록업자 협력했다. 또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그러면 1년에 1천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내용이 엄청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다 외워집니다. 머릿속에 쫙쫙쫙 정리가 되니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게 86, 87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역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뭘 공부했냐면 고용인평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나 얘네들이 48조 49조 형벌 대상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합니다.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개공사 회사나 사장님에 대해서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합니다. 양자 모두에게 형법상 형벌 가한다. 양벌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께서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어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고를 치고야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형법상의 대원칙은 자기 책임 원칙이에요. 그런데 양벌 규정은 자기 책임 원칙의 예외입니다. 아니,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님 책임져야 돼요. 이 가혹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을 때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더. 지금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제가 벌금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사장님인데 제가 양벌 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이 법에 위반한 벌금형 선고라면 저는요 등록이 취소돼요. 그리고 3년간은 중개업 종사할 수 없어요. 자,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결격사자다. 그 조문의 취지는 개공사 네가 못된 짓을 해서 사고 쳐서 300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3년간 아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직원 때문에 300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고 이로 인하여 3년간 퇴출, 등록 취소된다면 이건 가혹하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 선고는 이 법에 위반한 벌금형 선고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양벌 규정으로는 벌금 500, 700을 받았어도 이 법에 위반한 벌금형 선고가 아니에요. 따라서 벌금 내면 그만입니다. 결격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양벌 규정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89쪽으로 갑니다. 테마 20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위원회. 자, 바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위원회 비교표가 있어요. 그 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이거는 시험제도 편에서 공부하는데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시험위원회가 없어지고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국토부에도요 시도에 두는 거 아닙니다. 근데 둘 수 있다예요. 즉 임의기관이에요. 둔다와 둘 수 있다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둘 수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심의결사항에 보니까 자격취득 관련 사항, 중개업 육성 관련 사항,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배 책임 보전에 관한 사항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그 중에 특히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정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을 시행하는 시행부서인 시도지사는 거부할 수 없어요. 따라야 됩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7-11. 7-11. 위원장 포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장관 아니에요. 차관입니다. 옛날에 장관이 위원장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욕만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욕먹는 자리는 차관시켜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차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위원회 임명위촉은 누가 하느냐? 위원회 임명위촉입니다. 당연히 위원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자가 위원이 될 텐데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독특해져. 다시 위원장은 누구지만 1차관. 그런데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해요. 그런 이 점 주의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나머지 그 밑에는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사업이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안 되겠다. 공제사업을 관리감독과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두냐면 협회. 그리고 둔다라고 말해요. 둔다. 그 말은 필수기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 주목적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만 구성까지만 보시면 돼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9명 이내입니다. 19금이라고 외우세요. 19명 이내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위원회 조직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할 만한 게 몇 개 있죠? 필수기관이다, 임의기관이다, 어디에 둔다, 그리고 위원장,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은 비교가 되니까. 근데 그 밑에 이하 뭐 위원회 임기 간사석 이런 거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나오면 그냥 찍어버리시면 돼요. 예? 다 맞추시지 않아도 되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령편 파트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다 끝났고 이제 나머지는 실무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남아 있어요. 실무 우리 교과서 순서는 먼저 실무 이론이 나오고 중간에 신고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신고법 부분을 앞으로 빼서 신고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무, 그 다음에 임대차, 경매, 공매 이런 순서로 공부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